5조 8천억 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주가 연계 증권, 그러니까 ELS라는 금융상품에서 터져나온 손실 추정액입니다. 그냥 크다고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 손실을 떠안은 사람들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47.5%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 이전에 터졌던 DLF 사태 때는 어땠을까요? 피해자 중 60대 이상 비중이 48.4%였습니다. 이것도 절반에 가깝죠. 한 분 한 분의 피해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이 5,075만 원이었고 60대도 3,722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보험금, 평생 모은 노후자금이 한순간에 반토막 나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내 퇴직금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서명했는데 돌아온 건 원금의 반도 안 되는 잔액 통보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름은 고령투자자 숙려제도. 만 65세 이상이면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무조건 이 영업일에 생각할 시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청약철회권까지 합하면 최대 9일 동안 이건 아니다 하고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르면 보호를 못 받고, 보호를 못 받으면 수천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돈을 지키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어떤 상품에 가입해 계신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분들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 하나면 그 돈 지키는 방법 전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해두시면 이런 영상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를 때 어디서 돈이 새는지 그 구멍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숙려기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결합 펀드 같은 상품에 가입할 때 이 영업일 동안 이 투자 진짜 할까 말까?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창구에서 설명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서명하게 됩니다. 서명하는 순간 고위험 상품 가입이 확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안 쓴 게 아니라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두 번째 구멍은 청약철회권의 존재를 모르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고난도 펀드나 비금전 신탁 같은 투자성 상품은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3일째에 이거 아닌 것 같다 느꼈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넘겨버리면 원금의 20%, 30% 손실이 나도 계약을 풀 수가 없어요. 거기에 중도 환매를 하겠다고 하면 환매 수수료까지 붙습니다. 손실에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맞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당하시는 건데요. 혹시 원금 보장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만 믿고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손실이 터졌을 때 서면 기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이 상품은 안전합니다. 원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했어도 계약서에는 원금 손실 가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분쟁이 생기면 금융회사는 계약서를 들이밀고 투자자는 분명 안전하다고 했는데라고 말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구멍은 녹취 기록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이나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는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합니다. 이게 법적 의무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녹취 절차를 건너뛰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직원이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했다를 놓고 다툴 때 판매사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는 겁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성향을 체크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걸 직원의 안내대로
공격 투자형이나 적극형에 체크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원금을 지키고 싶은 안정형인데 서류에는 공격형으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게 적합성 원칙에 맞았다는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손실이 나서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본인이 공격형이라고 서명하셨잖아요 라는 답이 돌아오는 거죠. 솔직히 이건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제도적으로 보호장치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시청자분들이 모르셔서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으시는 거거든요. 제도가 있어도 알려주지 않으면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구멍은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등록해두면 숙려기간 중에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상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이걸 모르면 고령의 투자자분이 혼자서 복잡한 상품 구조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가입이 끝난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ELS나 DLS를 만기 전에 빼겠다고 하면요. 시가평가로 환산되면서 원래 손실분에다가 환매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자니 손실이 더 커질까봐 불안하고 중도에 빼자니 수수료를 또 내야 하고 양쪽 다 돈이 나가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새는 구멍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구멍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이른바 착각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본인이 알고 계셨던 것과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접하는 착각부터 가겠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거니까 안전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으니까 예금처럼 원금이 보호될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는 ELS, DLS, 파생결합 펀드 이런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예금, 적금, 부금 같은 확정 금리 상품이에요. 투자성 상품은 원금의 100%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DLF 사태, 홍콩 ELS 사태, 전부 시중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상품이었습니다. 은행이라는 장소가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65세 넘으면 아예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오해입니다. 숙려제도는 투자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가입 과정에서 녹취를 하고 이 영업일 동안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기간의 위험성을 한 번 더 알려주는 절차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이 끝난 뒤 본인이 최종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가입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호를 한 겹 더 씌워주는 거지 투자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숙려기간 중 돈의 흐름에 대한 착각입니다. 숙려기간 동안에 내 돈이 자동으로 투자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투자금이 상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숙려기간이 끝났는데 본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으면 청약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투자금은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숙려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입이 안 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내가 직접 ETF 사는 것도 숙려제도 적용되나요?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ETF나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숙려제도와 녹취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상품은 숙려기간을 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반면 같은 증권사 앱이라도 ELS 청약을 하거나 파생결합 펀드에 가입하거나 고난도 금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숙려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상장 상품 직접 매매와 비상장 상품 청약 계약의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이건 꽤 중요한 착각인데요. 한번 서명했으면 끝 아닌가요?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두 겹이 보호막이 있어요. 첫 번째 보호막은 숙려기간 2영업일입니다. 청약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2영업일 동안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호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7일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9일까지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서명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30년 넘게 했으니까 숙려제도 같은 건 해당 안 되지 않나요? 해당됩니다. 투자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만 65세 이상이고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투자하는 순간 숙려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나는 숙려 안 받겠다고 포기각서를 쓴다 해도 면제되지 않아요. 이건 금융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의 절차가 아닌 겁니다. 경험이 많으시더라도 이 보호 절차는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판단이 곧바로 돈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착각 때문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가상의 인물을 대입해서 구체적인 금액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시나리오이지만 적용되는 기준과 금액은 전부 실제 제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분, 김영자 씨입니다. 68세 평생 자영업을 하시다가 은퇴한 뒤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을 합쳐서 8천만 원을 갖고 계셨어요. 금융상품 투자 경험은 예적금 외에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거래은행에 정기예금 만기 재가입하러 가셨는데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예금 이율이 너무 낮죠. 이것보다 수익이 훨씬 좋은 상품이 있는데 구조가 안정적이에요. 김영자 씨는 은행에서 권하는 거니까 안전하겠거니 하고 8천만 원 전액을 ELS에 넣으셨습니다. 이 ELS는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상품이었고 3년 만기였는데요. 가입 후 기초지수가 50% 넘게 하락했습니다.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영자 씨의 손실 확정 금액은 3,200만 원, 8천만 원 넣어서 돌려받은 돈이 4,800만 원인 겁니다. 만약 김영자 씨가 숙려기간 이영업일을 활용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틀 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이 상품은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은 8천만 원 전액입니다. 라는 내용을 서면이나 구두로 다시 한번 안내받게 됩니다. 그 고지를 받고 자녀분과 상의했다면 퇴직금 전액을 한 상품에 넣는 판단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숙려기간 내에 확정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청약은 자동 취소되고 8천만 원은 그대로 돌아왔을 거예요. 두 번째 분, 이만호 씨입니다. 66세,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하셨고 보유 자산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증권사 VIP 담당 직원이 고난도 파생결합 증권을 권유했습니다. 이만호 씨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격 투자형에 체크를 하셨어요. 실제로는 원금을 잃고 싶지 않은 안정형 성향이셨는데 직원이 이 정도 자산이시면 적극적으로 운용하셔야죠라고 유도한 겁니다. 상품 만기 시 결과는 원금 대비 40% 손실 1억 2천만 원 중 4,8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만호 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문제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본인 서명으로 공격 투자형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금융회사 측은 고객님께서 직접 공격형에 서명하셨으니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배상 비율이 20%에 그쳤습니다. 4,800만 원 손실 중 돌려받은 금액은 960만 원. 나머지 3,84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확정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에 본인 성향과 다르게 체크하는 순간 나중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금융회사에 유리한 증거로 뒤집어지거든요. 대면 거래에서는 투자자 정보를 당일 최대 3회까지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 체크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분, 정옥순 씨입니다. 70세 남편분을 여의시고 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하셨어요. 은행에서 비금 전 신탁 상품, 그러니까 고난도 신탁 계약을 권유받아
1억 원 전액을 가입하셨습니다. 3일 뒤에 자녀분에게 말씀하셨더니 자녀가 상품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 이거 원금 보장 안 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정옥순 씨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비금 전신탁, 고난도 금전신탁, 고난도 펀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거든요. 3일째에 알아챘으면 아직 4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모른 채 한 달을 그냥 보내셨어요. 한 달 뒤 기초 자산 하락으로 평가 손실이 2,500만 원 발생했고 이때 해지하겠다고 하니까 환매 수수료까지 별도로 붙었습니다. 7일 안에 전화 한 통이면 1억 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기한을 넘긴 대가가 수천만 원이 된 거예요. 세 분의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상품이 위험해서 피해를 본 것도 맞지만 이미 마련되어 있는 보호장치를 몰라서 피해가 커진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이 손실을 들으시면 좀 막막하시지 않습니까? 내 돈, 부모님 돈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숙려제도, 청약철회권,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제대로 알아두시면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숙려제도, 청약철회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가 뭔지 뒤섞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나란히 놓고 차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려제도와 청약철회권입니다. 이 둘은 적용되는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숙려제도는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작동하는 장치예요. 투자자가 청약을 넣은 다음 날부터 이 영업일 동안 정말 이 상품에 들어갈 건지 다시 판단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기간에 금융회사는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을 다시 한번 알려줘야 하고요. 투자자가 확정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청약은 자동으로 없었던 일이 됩니다. 반면 청약철회권은 계약이 확정된 후에 작동합니다.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통보하면 금융회사가 이미 받아간 투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7일 동안에는 투자자가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바뀌었습니다만으로도 철회가 가능해요. 이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받아 가입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청약 후 숙려기간 이영업일이 먼저 적용되고 계약이 확정된 뒤에는 청약철회권 7일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합하면 최대 9일의 보호기간이 생기는 거죠. 두 겹으로 된 안전망인 셈입니다. 그런데 청약철회권이 모든 투자 상품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투자성 상품 중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은 비금 전신탁, 고난도 금전신탁 계약, 고난도 투자일 임계약, 고난도 펀드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예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작동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금융회사가 먼저 투자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투자 목적 같은 정보를 파악한 뒤 그 투자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권유가 있어야 작동하는 원칙입니다. 적정성 원칙은 반대 상황에서 작동합니다. 투자자가 스스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온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그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해서 해당 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상품은 고객님께 적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야 합니다. 권유가 없어도 작동하는 원칙이에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같은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은 투자자가 먼저 원해도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혹시 본인 상황이 적합성 원칙 쪽에 해당되시나요? 적정성 원칙 쪽에 해당되시나요? 금융회사 직원이 먼저 권유해서 가입하게 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가입을 요청하신 건지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은행에서 파는 투자 상품과 예금의 차이를 한 번 더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원본이 보존되는 신탁 등입니다. 보호 한도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더라도 ELS, DLS, 파생결합 펀드, 금전 신탁 같은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 망하거나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은행에서 샀으니까 5천만 원까지는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예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ELS와 ELB의 차이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같은 상품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ELS는 주가 연계 증권으로 기초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ELB는 주가 연계 파생결합 사채로 원금 중 일정 부분이 채권에 투자되어 만기 시 최소한 원금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된 구조예요. 물론 ELB도 발행사부도 위험은 있지만 원금 보호 수준에서 ELS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다는 말에 끌리기 전에 내가 가입하려는 게 ELS인지 ELB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도는 상당히 촘촘하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숙려기간도 있고 청약철회권도 있고 녹취 의무도 있고.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절차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녹취를 하긴 하는데 핵심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투자자가 직접 읽어보기도 전에 체크를 유도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보호장치가 실제로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투자자 본인이 이런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를 비교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씩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만 63세인데 숙려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령 투자자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령 투자자 숙려제도의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63세라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와 숙려가 의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63세라도 원금 20% 초과 손실이 가능한 고난도 상품에 가입하신다면 숙려기간 이영업일과 녹취는 보장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투자하려는 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숙려기간 이영업일이면 금요일에 청약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일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영업하는 날만 뜻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청약을 하셨다면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이 숙려기간 첫째 날이고 화요일이 둘째 날이 됩니다. 화요일까지 최종 가입 의사를 확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화요일까지 아무 의사표시도 안 하시면 청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주말이나 연휴가 끼면 실제로 생각할 시간이 더 길어지는 셈이니 금요일 청약이 오히려 검토 시간 확보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숙려기간이 끝났는데 깜빡하고 아무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취소가 되나요? 자동 취소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숙려기간 경과 후 투자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면 가입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박정수 씨 사례를 말씀드렸죠. 반대로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셨을 때 별도로 취소 절차를 밟으실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의사를 밝히셔야 해요. 서명, ARS, 전자우편, 우편, 기명날인,
녹취 중 한 가지 방법으로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증권사 앱이나 은행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해도 숙려 제도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영업점 대면 거래든 온라인 비대면 거래든 숙려 제도 적용 여부는 동일합니다. 앱에서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을 청약하면 숙려 기간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기간 내에 앱 또는 알림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가입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숙려 없이 바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온라인 거래에서는 녹취 대신 화면 기록이나 전자적 확인 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회사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해당 앱의 숙려 안내 화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투자 경험이 충분하니까 숙려 제도를 안 받겠다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숙려 제도는 투자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의무 사항이에요.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투자할 때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회사가 반드시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녹취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나는 괜찮으니까 건너뛰자고 요청해도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하면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금융회사가 고객님이 포기하셨으니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절차를 생략하려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숙려 기간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이영업일이 수천만 원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이미 가입하신 상품이 고난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도가 뭔지, 뭘 보호해주는지 흔한 착각과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금융회사 창구나 앱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만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숙려기간, 내 의사확정 방법부터 짚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숙려기간 이영업일이 지나도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청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안에 확정 의사를 전달하셔야 하는데요. 방법은 6가지입니다. 서명, 기명 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이 중에서 가장 간편한 건 ARS예요. 금융회사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면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본인 확인 후 확정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영업점까지 다시 가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청약 시점의 의사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를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 자리에서 메모하시거나 안내 문자를 저장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림톡으로 URL을 보내주는 회사도 있고 모바일 앱 내에서 확정 버튼을 누르는 방식을 쓰는 회사도 있거든요. 혹시 부모님이 금융상품에 가입하실 때 자녀분이 함께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정인 확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등록해 두시면 숙려기간 중에 고령 투자자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융회사가 상품 내용과 위험성을 함께 안내해 줍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해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정인으로 등록할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시면 끝이에요. 자녀분이 멀리 살고 계시더라도 전화나 문자로 상품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등록해 두신 것과 안 해 두신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혼자서 복잡한 상품 구조를 판단하시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한 번 더 봐주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다음은 녹취 파일 수령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할 때 또는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는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합니다. 녹취가 끝난 뒤에 투자자가 녹취 파일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금융회사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 의무예요. 녹취 파일을 받으셨으면 USB, 클라우드, 이메일 저장 등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 상품 만기일까지 꼭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 직원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위험을 어떻게 고지했는지,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녹취 파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쟁 조정 결과를 뒤집을 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입니다. 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에서 이만호 씨 사례로 말씀드렸죠. 직원이 체크를 유도하더라도 본인의 실제 성향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는 원금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시면 안정형 또는 안정성 장형에 체크하시는 게 맞아요. 잘못 체크하신 걸 뒤늦게 아셨다면 대면 거래에서는 당일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재작성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거래도 마찬가지로 1일 3회 재평가가 허용됩니다. 아까 체크한 거 다시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투자자가 평가 결과를 이미 확인한 뒤에 위험 등급이 높은 상품을 사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향을 올려서 재작성하는 건 금융회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은 오기나 착오를 바로잡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시느냐는 겁니다.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시면 첫 번째로 가실 곳은 금융감독원입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32예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금융민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분쟁조정 신청 절차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어요. 금융투자협회에서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3-9000이고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합의권고위원회 회부, 조정결정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투자자정보 확인서 사본, 상품 설명서, 그리고 녹취 파일이 있으시면 녹취 파일까지. 이 네 가지가 핵심 증빙입니다. 특히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서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지켰다, 설명 의무를 다했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쪽에서도 증빙 자료가 있으면 조정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계약 당시 받으신 서류는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상품은 비금전 신탁, 고난도 금전 신탁 계약, 고난도 투자일 임계약, 고난도 펀드입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 예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사 기한은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요. 방법은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우편 중 하나로 철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유를 따로 밝히실 필요가 없어요. 청약을 철회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만 명확히 전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는 철회 의사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과 재화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 이자까지 붙으니까 기한 내에 돌려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관련 상담이 필요하실 때 기억해 두실 연락처를 정리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1332, 금융위원회 02-2100-2500, 금융투자협회 02-2003-9000,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02-2003-9371입니다. 이 번호들은 메모해 두시거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해 두시면 급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부모님께 직접 전해드리기 어려우시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숙려기간이 뭔지, 녹취 파일을 왜 받아야 하는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한번 보시면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건 딱 3가지입니다. 숙려기간 2영업일, 청약철회권 7일, 합치면 최대 9일. 이 기간 안에 되돌릴 수 있다는 것. 녹취 파일은 반드시 요청해서 받아두실 것.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본인 실제 성향대로 작성하실 것.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홍콩 ELS 추정 손실 5조 8천억 원, 피해자의 47.5%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셨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의 금융상품 보유 내역을 앱에서 확인하시고 지정인 확인 서비스를 아직 등록 안 하셨으면 거래금융회사에 전화 한 통 넣어주세요. 30초면 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시는 분들, 이 영상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하나만 보내드리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수천만 원을 지키는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부모님이 딱 이 상황이다.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